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인입니다. 오늘은 기다인 최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일과 사람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직업을 만나죠. 익숙한 직업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 사람이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갖는 시대를 넘어서서 자신의 취향과 능력을 살려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은 낯설지만 흥미로운 직업 이야기부터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일의 모습,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엔지니어링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청년 고용 가점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살림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인데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국토교통부 등의 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설계, 건설사업관리 PQ 기준에 청년 고용가점제를 적용, 매년 정원 대비 3% 이상의 청년 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0.3배의 가점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더 많은 기업들의 동향과 입장을 파악한 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을 통해 정부에 청년 고용가점제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가 22만 개 넘게 증가하며 5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일자리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이번에도 이어졌는데요.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 1,000개 줄었습니다. 2022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감소인데요. 특히 신규 채용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 8천 개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부터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4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가폭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경제 허리층인 40대 일자리는 3만 7천 개 줄었습니다. 전체 고용 지표는 늘었지만 세대별 체감은 크게 엇갈린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80%가 넘는 연금퇴직연금이 일시금으로 수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로 노후 기간이 늘어난 만큼 조기 인출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60만 1,000명 중에 50만 2천 명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이들 중 5년 이하의 연금을 택한 경우는 17.5%에 달했습니다. 5년 초과 10년 이하의 연금을 고른 비중도 64.3% 수준으로 이 둘을 합하면 81.8%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여전히 수령자 대다수가 퇴직연금을 노후 대비용이 아니라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시금 수령이나 단기연금이 일반화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 배터리 몇 번이나 충전하셨나요? 우리는 전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을 꽂지 않아도 주변의 빛과 열이 스스로 에너지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현장 속으로의 주제입니다. 미래 에너지 융합 설계자의 세계를 살펴봅니다. 미래 에너지 설계자, 그저 효율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직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에너지 기획자 혹은 빛의 마술사라고도 불립니다. 이들 작업의 핵심은 단순한 화학 실험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집요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어디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수확할지도 고민합니다.
이것이 이 직업의 진짜 본질이고 새로운 에너지 디바이스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세밀해야 합니다. 작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구조를 다룹니다. 설계자들은 먼저 무수히 많은 전자기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 허공을 떠도는 와이파이 전파 같은 일상적인 자원들인데요. 여기에 광학기술을 더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단순히 실험실에서 물질을 섞는 작업이 아닙니다. 철저한 물리적 계산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이 결합된 과정인데요. 기초 설계가 끝나면 엄격한 검증도 기다려야 합니다. 상용화의 문턱은 생각보다 아주 높습니다. 실제 비바람이나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유해한 물질은 없는지도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폐기됩니다. 설계자들은 실패를 딛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모니터 앞 연구실에 붙은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최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들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구할 영웅처럼 미디어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첨단 장비 앞에서 우아하고 세련되게 일하는 멋진 직업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일상은 미세한 오차와의 끈질긴 고민의 과정인데요. 1% 효율 차이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수천 편의 새로운 소재 논문이 쏟아집니다. 그 안에서 완벽한 구조를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철저한 기술 트렌드 분석은 필수고요.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는 냉정한 자기 객관화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효율을 높였다가도 안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고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이 막중한 기술적 압박감은 온전히 설계자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요. 직업이 주는 압도적인 보람감 때문입니다. 내가 설계한 작은 나노 구조가 누군가의 낡은 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전기 없이 건물의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고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이 순간 설계자들은 모든 고단함을 잊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화석연료가 남긴 뜨거운 청부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융합 설계자는 그 위기를 돌파하는 혁신의 번역가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이어주는 기술의 설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로 비추는 햇살과 조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이 빛들 뒤에는 이를 에너지로 바꾸려는 설계자들의 치열한 땀방울이 있습니다. 오늘 방의 스위치를 켤 때 한 번쯤 그 숨은 노력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힘으로 바꾸는 사람들. 오늘은 미래 에너지 융합 설계자의 세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직업은 단순히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흘러가던 빛과 열, 진동까지 미래 자원으로 바라보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최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잡정보는 많은 구직자분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부분, 바로 경력 없는 신입 지원 전략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경력 5대 혹은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조건 많이 보셨나요? 그래서 신입 구직자분들이 나는 지원해도 될까 고민하다가 아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용 데이터 흐름을 보면 이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24 데이터를 보면 최근 등록된 채용 공고 중 약 40%는 신입 지원 가능 또는 경력 무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서는 실무 적응력이 빠른 인재를 선호하면서 경력보다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경력이 없다고 해서 지원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입 지원자는 무엇으로 경쟁해야 할까요?
핵심은 경험의 재해석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회사 경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경험도 고객 응대, 매출 관리, 문제 해결 경험으로 풀어내면 충분히 직무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경험의 구체화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표현보다 하루 고객 응대 50건 이상을 처리하며 클레임 대응 경험을 쌓았다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상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표현은 신뢰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포트폴리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디자인,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기획, 영업 직무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자료가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어도 과정과 고민이 드러난 자료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경력이 없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뿐인 가능성입니다. 중요한 건 경험의 양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작은 경험도 전략적으로 풀어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게 취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경력 없는 신입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요즘 채용 시장의 흐름과 달라진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조차 망설이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얼마나 더 빠르게 배우고 또 경험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경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쟁력이 되고 또 익숙한 일상도 누군가에겐 충분한 실무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엄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 등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아지면 골프 치러 많이 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골프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즐겁게 친 골프공 가운데 일부는 연못 속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 연못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골프공이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물속의 골프공을 직접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공 다이버입니다. 골프장에는 코스 곳곳마다 연못과 워터 해저드가 조성돼 있습니다. 경기 중 방향이 빗나간 공들이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연못 바닥에는 수천 개의 골프공이 쌓이기도 합니다. 골프공 다이버는 이 공들 수중에서 직접 찾아 수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골프공 다이버는 전문 잠수 장비를 착용한 뒤 연못 아래로 들어갑니다. 흙탕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의 감각에 의지해 골프공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수거한 골프공은 상태를 확인한 뒤 세척과 분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국의 골프장과 수중관리 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물속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재활용과 친환경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프공 수거 작업 역시 하나의 전문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프공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잠수 자격과 수중 안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데요. 연못 바닥은 흙탕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손의 감각에 의지해 작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수온 변화와 수압 등 다양한 수중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시야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판단력과 안전의식이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골프공 다이버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물속 공간에서 골프장의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골프공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골프 산업이 성장하고 또 친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즐기는 골프장 풍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관리와 또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물속의 골프공을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골프공 다이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깊은 연못 아래에서 새로운 골프공을 찾아 골프장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골프공 다이버였습니다. 네, 물속에서 작은 골프공 하나를 찾는 일, 어쩌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잠수 기술과 집중력, 그리고 안전관리까지 필요한 전문적인 과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직업, 골프공 다이버의 세계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잡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유튜브 또는 SNS를 보다 보면 예전이랑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다들 성공한 이야기만 보여주려고 애썼는데 요즘엔 합격 후기, 연봉 인증, 승진 이야기 등등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오히려 면접 15번 떨어졌습니다. 퇴사하고 백수 3개월 차입니다. 창업했다가 진짜 망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더 공감받고 또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댓글 보면 오히려 이런 게 위로된다, 또 현실적이라 좋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이런 반응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왜 이런 실패조차 하나의 경험이자 콘텐츠처럼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진짜 요즘은 실패를 숨기기보다는 일단 찍고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퇴사 브이로그도 찍고 면접 탈락 메일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울면서 카메라 켜는 영상도 많잖아요. 예전 같으면 약간 숨기고 싶은 순간인데 지금은 그런 솔직한 모습에 사람들이 더 반응하는 거죠. 저는 특히 취업 콘텐츠에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 취준 콘텐츠는 대기업 합격 꿀팁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독서실에서 멍 때리는 모습, 그리고 자소서 고치다가 새벽이 되는 모습, 그리고 면접 끝나고 혼자 터벅터벅 집까지 가는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입니다. 보는 사람들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면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결과보다 그 과정 자체를 더 궁금해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댓글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 보면 대단하다 하고 끝났다면 요즘 실패담 댓글창 보면 거의 고민 상담소예요. 저도 오늘 면접 떨어졌어요. 저도 퇴사 고민 중인데 무섭네요. 위로받고 갑니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실패 이야기가 단순히 망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조금 흔들리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와, 대단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공감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완벽한 사람 이야기는 보다 보면 약간 거리감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영어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하루 루틴이 완벽한 사람들 콘텐츠 보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대단하다 싶은데 계속 보다 보면 저는 오히려 좀 숨도 막히곤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약간 갓생 피로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남들이 잘 사는 모습만 보다 보면은 괜히 나 혼자 뒤처진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담은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데요. 저 사람도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성공 자체보다 그 버티는 과정을 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완벽한 조언보다 조금 서툴더라도 솔직한 경험담을 더 믿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실패도 너무 감성적으로 소비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퇴사 브이로그도 되게 영화처럼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퇴사하고 한강 가고 이어폰 끼고 음악 나오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자막 나오고요. 근데 현실은 사실 엄청 불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월세 걱정할 수도 있고 당장 다음 직장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흐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패마저 콘텐츠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실패가 원래는 굉장히 무거운 경험인데 콘텐츠 안에서 하나의 서사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또 끌리는 이유는 결국 솔직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실 워낙 광고 같고 또 꾸며진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서툴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사업 망하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이런 제목 진짜 많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결국 실수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쁜 순간만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라 힘든 순간도 기록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실패하면 혼자 끙끙 앓았다면 이제는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거죠. 어떻게 보면 SNS가 단순 자랑 공간이라기보다는 감정 공유 공간처럼 변한 느낌도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미래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평생 직장 개념도 거의 없어졌고, 이직도 많고,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실패담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래도 살아간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고요. 결국 사람들은 성공 자체보다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실패담이 인기라는 건 결국에 사람들이 현실적인 위로를 원한다 이런 뜻과 같은 것 같습니다. 완벽한 성공보다도 조금 흔들리더라도 계속 버티고 살아가는 이야기. 어쩌면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절대 실패하지 마가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신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궁금한 게 생기셨을 때 어디에 검색하셨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초록색 창이나 구글을 켜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제계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이것으로 검색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조차 나는 매일 아침 이 서비스를 켜서 정보를 찾는다고 극찬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서비스길래 전 세계에 돈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인공지능 검색 스타트업 퍼블렉시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물로그에서 분석해볼 인물은요. 구글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퍼블렉시티의 창업자이자 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입니다. 제2의 샘 올트먼으로 불리는 이 젊은 천재가 어떻게 전 세계 투자자들을 혹하게 만들었는지 그의 일대기와 성장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의 성장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멈추지 않는 지적 호기심과 엘리트 코스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으로 전 세계 수재들만 모인다는 인도 최고의 명문대죠. 인도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그의 천재성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미국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밟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가 단순히 연구실에만 갇혀있는 학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박사 과정 중에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AI 연구소를 모두 거치면서 실무 역량을 쌓았는데요. 특히 오픈 AI에서는 지금의 챗 GPT를 탄생시킨 언어 모델 연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AI 혁명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에서 이미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온 셈입니다. 이렇게 탄탄대로가 보장된 빅테크 연구원의 삶을 살던 그가 왜 돌연 사표를 던지고 창업전선에 뛰어들었을까요? 바로 구글 검색의 한계와 모순을 받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박사 학위를 마친 스리니바스는 오픈 AI의 정식 연구원으로 합류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수십조, 수백조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검색어를 치면 단순히 광고성 웹사이트 링크만 줄줄이 나열해주는 기존 구글식 검색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는 사용자가 원하는 건 수많은 링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정확한 답변이다. 이 확신 하나로 2022년 8월에 동료들과 퍼블렉시티를 창업합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감히 구글을 어떻게 이기냐고 비웃었는데요. 하지만 스리니바스는 보란 듯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웹을 검색해 완벽하게 문장으로 요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까지 딱딱 찾아주는 대화형 답변 엔진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그 비웃음을 단숨에 찬사로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시장 장악 속도, 리더십은 투자자와 대중들이 그의 행보에 더욱 열광하고 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의 비전을 보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앞다투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고요. 덕분에 창업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기업 가치 수조 원을 인정받는 유니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의 철옹성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내는 아라빈드 스리니바스의 결단력과 실행력, 이게 바로 지금의 글로벌 자본시장이 가장 갈망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검색의 방식이 바뀌면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습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구글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AI 검색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수많은 링크 대신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을 보여주겠다는 발상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동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경영 계획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 절감, 그리고 내실 경영인데요. 쉽게 말해 쓸데없는 돈은 단 1원도 쓰지 않고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얼어붙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화려한 미래 투자 대신 당장의 생존을 택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고용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혹한기 속에서 기업들이 선택한 이 슬림화 전략이 우리 일터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던 대기업과 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인력 효율화와 조직 슬림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던 R&D나 신산업 부서마저 예산이 삭감되거나 해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장기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 감축을 넘어 기업들이 성장성보다 당장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당장 돈이 되는 직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기보다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한 곳간 지키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를 보는 일터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두 가지 고용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이어온 정기 공채의 종말입니다. 과거 불황기에는 한시적으로 고용을 동결했다가도 경기가 풀리면 다시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 지금 기업들은 이 관행을 완전히 끝내고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뽑는 상시 경력직 채용 중심의 슬림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을 한 번에 교육시켜 배치하던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만 골라 쓰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고용 유연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대체가 가속화한 인력 운용화의 고밀도화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채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건비가 들지 않은 기술 투자로 눈을 돌려 고정비 절대 영역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에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감당하도록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불황기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버티며 줄였다면 이번 고금리 국면에서는 아예 사람의 자리를 기술로 영구 대체하는 체질 개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지지만 고용시장에는 일자리 증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고용 복원력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업이 상시적인 효율화를 추구하는 만큼 이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치는 다방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능력과 기술을 다루는 역량입니다. 지금 우리 일터는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 고용의 생존 공식이 통째로 바뀌는 엄중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결국 바뀐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가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네, 오늘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시대 속에서 기업들의 조직 슬림화와 그리고 고용 구조 변화가 우리 일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또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 오늘 혹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통계는요. 두 분 혹시 그린 컬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넥타이를 매는 화이트 컬러, 현장에서 땀 흘리는 블루 컬러로 직업을 나누곤 했는데요. 최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그린 컬러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의 고용 데이터를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한데요. 전통적인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 직군 채용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신소재나 에너지 전환 관련 직군의 일자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단순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현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광선을 투과시키고 뜨거운 근적 외선을 반사하는 스마트 윈도우 플림이나 전력 소비 없이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복사 냉각 소재 등을 연구하는 시뮬레이션하고 첨단 나노광학 분야 등으로 일자리의 지평이 폭넓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이 산업의 체질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면서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 융합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라면 이 그린 컬러 일자리의 성장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변화일 것 같은데 구직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의 낡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실제 현장의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고용 불안정성은 수치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통 에너지 산업 종사자의 60% 이상이 향후 5년 내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스마트 보안이나 첨단 에너지 공학 분야로는 인재와 자본이 쏠립니다. 하지만 정작 기존 노동자들이 그린 컬러 직무로 곧바로 넘어가기에는 현실적인 기술 장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이 전통적인 생산 라인에서 평생을 일해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친환경 광소재 또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복잡한 수치 해석 업무로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결국 노동시장의 연착륙을 돕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시장은 얼마나 빨리 친환경으로 전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그린 컬러의 시대, 화려한 혁신 기술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현실도 함께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기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길거리 풍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직업 증가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플랫폼 일을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데이터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최근 5년 사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약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전체 취업자의 약 10%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달, 차량 호출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번역, 또 콘텐츠 제작까지 지식 기반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단순 노동 위주였다면 이제는 전문 영역까지도 확장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의 60% 이상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수입이 안정되면서 본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구조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사회보험이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자유로운 대신 그만큼 책임도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안정성과 자유를 맞바꾼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플랫폼 노동자들 기존 근로자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산재보험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연결된 이슈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한 직장, 한 직업 중심이었던 구조가 다중직업, 유연노동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는 한 가지 직업으로만 커리어를 설명하기보다 여러 일을 병행하는 포트폴리오형 커리어가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중요한 건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린컬러 종사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오늘 신민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정기 결제, 즉 구독하고 계시는 서비스가 몇 개나 되시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의 로고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 첫 번째로 다룰 기업은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의 절대 강자,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유료 회원을 보유한 거대 미디어 제국이지만 이 회사의 시작은 그리 창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조금 짜증나는 일상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때는 1997년 미국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 아폴로 13을 빌렸다가 그만 반납 기한을 놓치고 맙니다. 그 대가로 그가 마주한 건 무려 $40,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에 달하는 연체료 폭탄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에게 혼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헬스장으로 향하던 그는 문득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헬스장은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내면 매일 가도 추가 요금이 없는데 왜 영화 대여점은 며칠 늦었다고 영화 한 줄 값보다 비싼 연체료를 내야 하지? 소비자를 괴롭히는 이 연체료를 없애보자는 생각,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를 탄생시킨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초창기 넷플릭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DVD를 주문받아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넷플릭스는 2000년 무렵 급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창업자는 결단을 내리고 당시 미국 비디오 대여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던 절대 강자 블록버스터의 CEO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안하죠. 우리 회사를 5천만 달러, 약 600억 원에 인수해 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블록버스터의 온라인 사업을 완벽하게 키워내겠습니다. 대기업인 블록버스터의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는 그저 파산 직전의 피라미 같은 존재였을까요? 블록버스터의 CEO는 넷플릭스의 제안을 콧방귀 끼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넷플릭스 창업자들의 등 뒤로 차가운 비웃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2010년, 전 세계 미디어 업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넷플릭스를 비웃었던 거인 블록버스터는 파산 신청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넷플릭스는 전 세계 안방극장을 지배하는 스트리밍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완벽한 역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거인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눈앞의 이익을 과감한 포기한 혁신에 있었습니다. 망해버린 블록버스터의 가장 큰 패착은 전체 매출의 무려 16%를 차지하던 고객들의 연체료 수익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연체료 독배에 취해 고객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외면해버린 것이죠. 반면 넷플릭스는 연체료를 아예 없애고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구독 경제의 판을 짰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자 DVD 배달을 과감히 접고 온전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여주는 기술이 보편화되자 넷플릭스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단순히 남의 콘텐츠를 떼어다 틀어주는 플랫폼에 머무른다면 언제든 대형 할리우드 영화사들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콘텐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한국의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에 이르기까지 넷플릭스는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자체 콘텐츠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를 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성공 방정식마저 과감히 바꿀 줄 알았던 결단력.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빨간색 로고 넷플릭스를 만든 진짜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바꾼 기업 넷플릭스. 오늘은 단순한 OTT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된 넷플릭스의 성장 전략과 경쟁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진 않나요? TV나 SNS를 보면 날씬함, 날렵함, 유연함, 황금 비율만을 미로 가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런 세상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오직 풍만함과 볼륨감 하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둥글둥글해지는 마법 같은 작품들. 오늘은 예술의 전당에서 11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회고전, 페르난도 보테로전, 형태의 미학 소식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 화면 속 작품들 어딘가 모르게 친숙하고 유쾌하죠?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듯한 사람과 동물, 과일이나 악기 같은 정물까지도 그의 붓끝을 거치면 마치 터질 듯 꽉 찬 볼륨감을 자랑합니다. 콜롬비아의 국민 화가인 페르난도 보테로는 스스로를 가장 콜롬비아인다운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인 202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가 타계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전시 회고전입니다. 로마와 바르셀로나 등을 거친 세계 순회전의 마지막 여정이 바로 이곳 서울이라는 점에서 아주 뜻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테로가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통통하게 그렸던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탄생한 데에는 아주 우연한 계기가 있습니다. 1956년 어느 날
보트로는 공원에서 만돌린이라는 악기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악기 한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울림 구멍을 원래의 비율보다 아주 작게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악기 전체의 부피감이 확 살아나면서 엄청난 생명력과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 보테로는 새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고 팽창시킬 때 뿜어져 나오는 볼륨의 미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대상을 뚱뚱하게 희화화한 것이 아니라 형태와 색채의 관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만의 치밀한 예술적 계산이었던 겁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미 특유의 다채롭고 선명한 색채가 돋보이는 유화부터 섬세한 드로잉, 평면을 넘어선 대형 조각상까지 무려 112점의 작품을 총 4개의 다채로운 섹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삶. 보테로의 고향인 콜롬비아의 일상적인 풍경, 음악가,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다소 엄숙해 보이는 성직자까지 특유의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화려한 서커스. 화려한 색채 뒤에 숨겨진 광대와 고개사들의 고단한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듯 화려한 작품들이 인상적입니다. 세 번째, 명작의 재해석.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텐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 등 미술사 속 거장들의 명작을 빵빵한 볼륨감 있는 그림으로 패러디했습니다. 원작과 비교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네 번째, 야외 조각공원. 캔버스를 뚫고 나올 듯한 거대한 브론즈 조각상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며 입체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전시를 200% 즐기기 위한 어디 갈까만의 관람 꿀팁 드립니다. 보테로의 작품은 굉장히 색감이 선명하고 대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쇼폼 영상을 남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전시장에 가신다면 무채색 계열이나 미니멀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가보세요. 캔버스 속 화려한 색감과 대비되면서 마치 작품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으로 담을 때는 줌을 당겨서 캔버스의 질감과 둥근 곡선을 강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생전에 보테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은 즐거움을 줘야 한다. 삶에 대한 끊임없는 찬미이자 일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오아시스여야 한다.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보테로의 전시는 그가 남긴 말처럼 아주 훌륭한 오아시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시기 전 챙겨두시면 좋을 전시 정보 화면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때로는 뾰족하고 날이 선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조금 더 크고 둥글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테로전의 캔버스 속 넉넉한 주인공들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각진 스트레스 없이 둥글고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핫플과 핫플레이스와 축제를 알려드리는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은율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소 갔다가 하나만 사야지 하고 들어가서 어느새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1,000원, 2,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 때문에 가볍게 들어갔다가도 생각보다 많은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싸게 팔아서 정말 남는 걸까? 오늘은 다이소는 어떻게 1,000원에 남길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초저가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매장은 적은 수량의 제품을 여러 브랜드로 판매하지만 다이소는 잘 팔리는 상품을 전국 매장에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한 번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 하나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조금 남기고 많이 판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PB 상품, 즉 자체 제작 상품입니다. 다이소에 든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다이소 전용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간 유통 과정이나 광고 비용을 줄이고
직접 기획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품질까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가성비 브랜드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SNS에는 다이소 꿀템, 다이소 추천템 콘텐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다이소 매장 구조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매장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요한 물건을 찾으러 이동하는 동안 다른 상품들까지 자연스럽게 보기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 가격 부담이 적다 보니 이 정도면 하나 더 사겠지, 괜찮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비 심리를 이용해서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다이소만의 중요한 판매 전략 중 하나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 하나에도 대량 생산과 유통 전략, 그리고 소비 심리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이소에 가게 된다면 왜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이소는 어떻게 1,000원을 남길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면 쓸데있는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직업 이야기와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일이 결국 누군가의 하루를 움직인다는 것,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